자, 그러면 먼저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오늘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안녕하세요. 업무용 메신저 뭘로 쓰십니까? 잔디를 쓸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고민은 그만. 이제는 잔디로 가셔야죠. 예, 고민의 시간이 길어져 봐야 장구 끝에 악수 둔다고 이상한 곳 갈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사내 메신저가 따로 있습니다. 버려요. 그건, 사내 메신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대표님과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업무용 협업들은 잔디입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그래도 오늘은 좀 즐겁게 웃으면서 상큼하게 이야기 나눠도 될 그런 상황입니까? 네, 뭐 최근 시장은 사실은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안정적으로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시장, 뭐 그렇게 좀 보이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표 호조도 일단 긍정적이었고요. 네. 코스피는 오늘 17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200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졌고 기관은 선물 매수로 출발을 했는데 이 단기 차익이 조금 아침에는 나온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갭 상승 출발 이후에 다소 좀 더 못 올라가면서 약간 주춤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수급 주체 모두가 이제 제한적인 수급으로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9시 30분 넘어서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양시장 현물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외국인들이 아침에는 조금 더 사들어온 모습을 보였고요. 10시를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고점 돌파를 시도했지만 사실 이제 시초가 고점 저항을 넘기지를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0시 50분을 지나면서 이제 주가지수 선물 하향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이 다소 좀 줄어드는 모습도 보였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뭐 카카오나 하이브 이런 뭐 관련된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 감소에 따른 섬유 의복과 운수 창고 등 소비 관련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이제 그 시멘트 업계 관련된 가격 인상 소식, 뭐 기금속 광물 업종 강세를 보였는데 여전히 이제 경기 둔화 우려로서 이제 물량 감소에 따른 부분 그리고 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지막 압박으로 갈 수 있는 운수 장비나 음식료, 기계, 건설, 철강, 화학 이런 업종들이 오전장에 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미중 군사 충돌 가능성이 진정됐지만 매파적 연중 발언 때문에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였고요. 1시 기준 정도까지 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으로는 1,400억 원대 그리고 코스닥은 약 860억 원대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을 바쳤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의 현물 매도세가 이어졌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강화되면서 상승폭이 여전히 제한되었는데 이 시간에 이제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이제 대만 포위하면서 군사훈련 돌입했다는 이제 뉴스가 전해졌는데 사실 이건 이 기존에 이제 이미 예견된 이벤트였기 때문에 시장 경계감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었지만 크게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2시 이후부터는 국내 증시가 계속 이제 상승세 그 상태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되면서 장은 그냥 마무리되는 모습으로 끝났고요.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세폭을 조금 반납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다만 이제 대만 가권 지수가 유일하게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도 오전에 1,307원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장중 역의 위안화 강세 압력이 약화되면서 오후 들면서 1,310원대로 다시 상승 반전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야, 오늘 뭐 굉장히 급등한 종목들이 좀 몇 개 의미심장한 종목들이 좀 있긴 있는데 이따 뭐 하나하나 여쭤보기로 하고요. 오늘 또 뭐 이벤트가 있습니까? 네, 뭐 오늘 관련된 그 밤 8시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요. BOE가 금리 결정을 하는데 50bp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1995년 이후에 뭐 최대 인상폭이라 들립니다. BOE가 일단 뭐 금리 인상하고 되고 유럽 쪽이 어쨌든 금리 인상을 좀 강력하게 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이제 강화되는 모습들이 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환율이 조금은 어느 정도 이제 워낙 강세로 좀 돌아서야만이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다 볼 수 있으니까 환율에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영국의 중앙은행 BOE가 금리를 인상을 할 것 같은데 50이냐 25냐 요거 이제 좀 문제인데 아마 50 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쇼커버 관련된 무슨 저 보고서 비슷한 게 나왔습니까? 이제 보고서는 아니고요. 네. 그 한 일주일 전에 이제 그때 제가 방송했을 때 최근 일주일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당시에 S&P 500 지수가 한 일주일간 한 8%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 그때 S&P 500이 8% 상승하면서 S&P 500 내에 그 공매도 상위 50개
회사의 상승률은 평균 20%에 달한다. 제가 방송 중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도 공매도 쇼커버링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S&P 500을 끌어올렸다. 말씀을 방송 중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매도 쇼커버 장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특히 이제 지금 양극재 기업의 공매도가 특히 감소되고 있는데 표를 띄워주시면은 최근에 이제 주간 단위 이제 공매도 비율을 에코프로 비행과 LLF로 좀 정리한 자료가 이 가치투자클럽이라는 플랫폼에서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재밌는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네. 이 양극재 기업의 공매도가 이제 에코프로 비행과 LLF를 보신다면은 이 주간 단위이기 때문에 공매도 비율이 나와 있는데 LLF보다는 에코프로 비행이 상대적으로 공매도 비율이 좀 높았다고 볼 수 네네. 있습니다. 그 현재 장세를 보면은 2차 전지에서 상대적으로 롱 포지션이 좀 더 이제 LLF가 좀 더 많죠.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쇼커버가 있는 종목들의 커버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쪽에 이 상승폭이 워낙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급적인 변수도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도 오늘 그랬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도 숏이 일상화된 종목들의 반등세가 특징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그걸 조금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최근 공매도 거래 대금 비중이 5%대로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상반기에 최고 8에서 10%까지 올라온 비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 이게 이 표를 보시면은 이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이제 공매도, 그러니까 전체 거래 대금 대비 공매도 대금의 비율인데 이 부분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양쪽 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도 그렇고 코스닥 150도 그렇고 전체 거래 대금 대비 이제 공매도 비중이 좀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한 거의 10%에 달하던 전체 거래 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이 한 5%로 절반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매도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오늘 이제 하나증권의 퀀트 쪽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왔는데 다음 수표를 좀 보여주시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 순매수가 급증하면서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군을 조금 이렇게 솔팅해서 하나증권 쪽에서 퀀트로 자료를 좀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종목들 보면 호텔신라 포함해서 위메이드, 뭐 BH, 뭐 KH바텍,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등 하나솔루션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이 아마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뭐 들어오게 된다면 이게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공매도 비중이 높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도 있어서 이 하나증권의 퀀트 자료가 한번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뭐 공매도에 이제 뭐 다들 어떤 시스템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 쇼커버링이라는 건 이제 내가 공매도를 쳤는데 그게 나중에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내가 갚아야 될 돈 다시 이제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될 돈이 이제 커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지금 이제 처리하는 이게 이제 아마 쇼커버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쉽겠죠. 네, 뭐 편하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이제 현물을 사야 되는 환경에 놓여지면은 네. 급하게 이제 사야 되니까 아무래도 네. 주가가 튀는 경향이 좀 더 세게 튄다는 건데 최근에 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세게 튀어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 수급적인 이런 공매도 관련된 쇼커버 이슈가 좀 몇 개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 나오면서 급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좀 보이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약간의 어떤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공매도 상황까지 좀 살펴봤고요. 어떤 업종부터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시멘트 업종 주가가 좋았는데요. 시멘트? 네. 네. 지금 뭐 1년간 세 차례에 걸쳐서 인상했던 시멘트 가격을 추가 인상한다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한일 시멘트가 지금 톤당 92,200원에서 106,000원으로 15% 인상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삼표 시멘트도 기존 94,000원에서 105,000원으로 11.7% 인상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쌍용 CNE 등 나머지 업체들도 조만간 가격 인상을 좀 하지 않을까 이야기가 되면서 시멘트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네. 당연히 이제 생산 원가의 40% 차지하는 게 유연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주요 원자재 가격 폭등, 그다음에 유가 상승에 따른 선박 운임 이런 물류 비용이 당연히 증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전반적인 가격 인상이 또다시 나타나는 부분인데 지금 국제 유연탄 시세를 보니까 2020년에 톤당 평균 60.45달러 정도 수준에서 작년 초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고 작년 10월에는 톤당
222.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60.45달러에서 222달러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그리고 현재는 400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급등을 많이 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멘트 업계가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영업이익이 한 4,600억 정도 영업이익인데 유연탄 사들이는데 한 1조 1,90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조금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막대한 매출 손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 전가가 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이 미래에셋 자료를 갖고 왔는데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시멘트 가격 변화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이 표는 아마 쌍용 양의 기준으로 좀 이제 표가 형성된 것 같은데요. 이 약간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협정 가격이라고 해서 이제 시멘트 가격 관련된 협정 가격인데 이 약간 이 색깔이 이제 다른 색깔 이게 갈색인가요? 이 색깔로 보이는 게 실제 이제 쌍용양의 기준 거래 가격을 표시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쭉 보이면은 2013년, 14년 접어들면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공식 가격과 거래 가격 차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여기부터 이제 실제 거래 가격이 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협정 가격보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 2018년 이후에 이제 10월부터 가격 인상안이 합의되면서 인상폭이 그때는 좀 낮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별로 이렇게 튀지 못하다가 2020년 정도부터는 이제 유통 구조가 안정화되면서 회사별 협조 관련된 확대가 서로 이제 회사별로 이제 확대가 많이 됐겠죠. 협조가 되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논의가 많이 되면서 거래 가격 상승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원가 상승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되면서 협정 가격보다 거래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서는 이런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원가 비율이 이제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에서는 시멘트도 이 가격 이제 전가를 굉장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제 시멘트 가격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좀 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거래 가격이 20년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시 한번 아마 가격을 좀 인상할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시멘트 업종 전체가 조금 이제 가격이 좋았던 그런 상황인 것 같군요. 자, 그리고 카카오가 오늘 무섭게 올랐습니다. 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카카오와 네이버 뭐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힘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뭐 기술재 강세 요인도 이제 미국 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가 역대 분기 최대 실적 기록을 했습니다. 카카오 실적 관련된 표가 있어서 한눈에 보이는 표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띄워주시면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냈죠.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소폭 하회한 실적으로 보이지만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한 걸로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의 원인은 예상보다 좋았던 2분기 광고 성장률 그리고 하반기 광고 관련된 캐스팅 가이드도 네. 굉장히 성장률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것이 시장에서 좀 이렇게 굉장히 좋게 본 것 같고요. 오픈 채팅이나 친구창 등 비즈보드 관련된 인벤토리 확대도 광고 매출 레벨업을 가능성이 열어놨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또 아마 수급적으로도 뭐 쇼커버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강력한 수급이 좀 들어왔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 인터넷 관련된 섹터의 주가 변수가 역시나 이제 광고라든지 커머스 쪽의 성장률의 회복 여부가 특히 중요한 변수인데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좀 내비쳤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보는 오픈 채팅 같은 경우도 별도 프로모션 진행을 안 했는데 최근에 일 활성 이용자가 900만 이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광고를 붙이겠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광고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종목들이 좀 좋게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톡비즈 체질도 뭐 개선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하반기 광고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을 상반기보다 높게 제시했던 부분들 때문에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들도 광고 업황 바닥 시그널로 판단되면서 같이 이제 하반기 기대감이 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은 뭐 이제 카카오가 한 7%, 7.5% 올랐군요. 예, 네이버보다는 확실히 많이 좀 오르긴 했는데 최근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카카오가 네.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가 횡보 구간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게 이제 톡보드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이제 얹은 거예요. 네. 말씀대로 지금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카톡 대화방에 이제 광고 얻는 건데 이걸 가지고 카카오가 굉장히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 네. 시장에서 이제 저도 그때 이제 카카오 미팅하면은 계속 얘기해요. 빨리 출시하라고.
돈 이러다 회사 망한다. 그때 뭐 1년에 카카오 적자 많이 날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기 실적을 내면 적자 아니면은 뭐 벌어 100억 벌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연간에 1,000억도 못 버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언제쯤이에요? 그게? 불과 뭐 2010년 중반이 얼마 안 됐어요. 2010 카카오가 년. 돈을 제대로 벌기 시작한 게 2018년 이후입니다. 거의 19년부터 의미 있게 벌기 시작했고요. 네. 팬데믹 때부터 이제 수익을 많이 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카카오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스마트했다고 봐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굉장히 그 락인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광고를 했어야지 그 락인에 대한 어떤 그게 없다면 커미션이 그러니까 손님들 없었다면 묶어놓기. 그렇죠. 그게 없었다고 하면 그때 카카오가 매우 챌린징하게 많았거든요. 텔레그램에도 한번 굉장히 경쟁이 한번 됐었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경쟁에 노출이 된 상황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딱 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레벨업이 됐고 거기다가 또 이제 팬데믹이 도와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카카오가 이제 기업 가치를 올라왔는데 지금도 이제 오픈 채팅도 사실은 카카오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는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 활성자 수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지금 전체 이용자의 20% 정도가 지금 오픈 채팅에 노출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오픈 채팅 하십니까? 오픈 채팅? 네네.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저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아, 그 뭐라 그러죠? 리딩. 리딩. 예. 우리 저기 사심방도 많고. 예, 이용해가지고 네. 예, 좀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그 좀 건전하게 썼으면 좋겠고 이제 오픈 채팅에서 만약에 광고 BM이 붙는다 4분기에 BM을 붙인다고 합니다. 오늘 콩쿨에서 처음으로 얘기했거든요. 원래 오픈 채팅을 BM 붙이는 얘기 오늘 처음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3분기부터는 이 BM의 어떤 그 기대감이 올라오는 거죠. 오픈 채팅으로 인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면은 내년도 숫자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아침에 카카오 팩트시트 보고 좀 놀랐어요. 그 이제 9시에 항상 발표를 하는데 카카오는 네. 8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팩트시트를 공시하고 오픈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광고가 별로 안 빠졌더라고요. 진짜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매우 견주한 숫자를 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카카오가 아마 굉장히 기관들이 지금 들고 있는 데가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급하게 매수세가 좀 붙었던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카카오 뭐 저는 이제 오픈 채팅을 거의 이제 안 해봤는데 만약 오픈 채팅이 생긴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 채팅할 때도 광고는 붙긴 붙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네, 계속 붙고 있잖아요. 붙고 있죠. 네네. 근데 거기 이제 오픈 채팅을 했을 때 거기도 이제 붙는다는 거잖아요. 4분기부터는. 네. 근데 이제 결국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 카카오를 쓰는 시간 전체가 늘어나면 이제 그 늘어난 만큼 광고를 보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건데 네. 어차피 나는 예를 들어 개인 채팅으로 해서 뭐 30분을 쓰든 혹은 뭐 개인 채팅에 25분을 쓰다가 오픈 채팅 5분을 쓰든 광고 보는 시간 똑같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도 매출이 늘어나나요? 그래도? 그럼요. 신규 그 BM이 있다고 하면 광고주들이 거기다가 올리는 순간 계속 붙는 건데 음. 만약에 광고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추가 이제 발주를 내지 않겠죠. 근데 이제 자신 있게 이제 얘기하는 건 카카오가 지금 아무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20% 가까이 전체 카카오톡 이용자의 네. 오픈 채팅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고 이건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추가로. 아, 그리고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큰 방향성이 뭐냐면 지금 5천만 정도가 활성화 이용자예요. 이 5천만보다 그냥 우리가 카카오톡은 언제 쓰죠? 우리가 뭔가 제가 만약에 이제 부장님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 그럼 그때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카카오톡 이제 제가 메시지 보내요. 부장님 술 한잔 사주세요. 그러고 그 답장 왔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카카오 닫죠 앱. 네. 앱 계속 보시나요? 안 보죠. 그렇죠. 이제 근데 카카오가 그 앱을 계속 볼 수 있게 만들겠다. 그게 뭐냐면 프로필에 대한 어떤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프로필에다가 내가 만약에 지금 술을 어제 많이 먹었어. 어제 많이 먹은 걸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저 술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카카오톡에 제 친구들이 뭐 아무도 안 보내겠지만 이제 여명 같은 거 하나씩 보내주고 이제 그런 어떤 프로필로 인한 계속 선물하기나 뭐 이런 것들. 네 선물하기나 이런 거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카카오톡은 채팅할 때만 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카카오 매니저먼트의 생각은 채팅할 때 외에도 계속 계속 쓰게 카카오에 만들겠다. 머무르는 시간 늘리겠다는 거예요. 체류 시간을 많이 늘리겠다. 그럼 뭐 하는 돈이 거고. 되겠죠. 예.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선물하기는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선물하기 잘 커머스가 되죠. 굉장히 네. 많고 그리고 또 카카오 자체 그 커머스가 많이 붙기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커머디티 관련된 부분들 매출이 상당히 또 많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음. 입점들을 많이 하거든요. 카카오 내에도. 네. 네이버도 보면은 블로그와 그다음에 그 밴드가 같이 또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뭐 광고 효과가 많이 줄어드는 어떤 매출단이나 이익단을 충분히 메이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수급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뭔가 확 들어오니까 이제 서로 너도 나도 이제 좀 사서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웹툰 관련해서도 오늘 뭐 주실 게 있죠, 말씀을? 네, 뭐 역시 이제 인터넷 관련 섹터가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에는 역시 이제 웹툰과 같은 컨텐츠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키다리 스튜디오가 이제 실적을 냈는데요. 2분기 잠정 실적에서 2분기 매출액이 517억. 그 2019년 3분기 이후에 12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세가 보였습니다. 표를 띄워주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이 매출액과 매출액 추이를 나타냈는데 이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이 이제 매출액 추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세종기업 데이터라는 쪽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셔갖고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2021년 이쪽도 관련해서 전년도 연간 매출의 79%를 이제 올해 상반기에만 했죠. 그래서 상반기에만 매출이 936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간 매출액이 1,192억 원이었으니까 그때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936억을 했으니까 거의 작년 연간 매출액에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단도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69억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인데 2분기에만 70억을 영업이익을 했고요. 하나증권 리포트를 좀 보니까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해 128억으로 추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상반기에만 실제 영업이익이 92억을 달성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실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네이버 웹툰 관련된 부분도 영어 서비스가 그 MAU 그러니까 이제 이 접속 관련된 부분에서 2019년에 600만 명 정도 됐는데 2022년 올 초가 1,500만 명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웹툰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영미권에서도 K 컨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웹툰 작가 수익이 2년간 75%나 작가 수익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최근에 이제 NPX 캐피탈이 투믹스라는 이 웹툰 관련된 이쪽을 2천억 규모로 인수라는 일이 생겼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성인 웹툰 빅3로 알려진 게 보통 레진 코믹스, 탑툰, 투믹스 이렇게 꼽히는데 이 비상장사라서 뭐 매출 규모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작년 매출 추정하면 탑툰이 650억 원대, 그리고 레진 코믹스가 620억 원대, 투믹스가 한 250억대 정도 되는데 네. 투믹스가 2020년 매출이 206억 원, 그리고 2021년이 247억 원이었는데 2022년 올해 1분기 실적 매출액이 200억 이상이 나왔다고 하고요. 네. 영업이익률이 36%니까 최근에 웹툰 쪽의 성장세가 엄청나게 고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투믹스라는 회사가 작년 기준 매출액이 247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2천억 규모로 매각을 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웹툰 관련주가 오늘 인터넷 관련된 업종과 상승과 더불어서 키다리 스튜디오나 뭐 미스터 블루, DNC 미디어, 그다음에 대원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하루였습니다. 투믹스나 예를 들면 아까 뭐였죠, 레진 코믹스 이런 데가 그 옆집 많이 보는 데가 그 이쪽입니까 혹시?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정프로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 저도 좀 약간 헷갈리네요. 옆집 아니면 윗집인데 네. 옆집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이쪽은 또 탁프로님이 탁탁탁 전문 아니시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전문 아닙니다. 전문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앞집, 찾아보시는 걸로. 뭐. 네, 앞집으로 한번 네네. 가보겠습니다. 이제. 네네. 네. 자, 그리고 정유 가스 이쪽 업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국제유가가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표 띄워주시면은 국제유가 추이를 그냥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기준을 봤을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다 회귀를 일단 했습니다. 90달러 수준까지 WTI가 내려왔으니까요. 근데 오펙 플러스가 9월 10만 배럴 증산에 합의하니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왜 갔나 싶을 정도로 이제 약간 좀 너무 이제 증산 규모가 작다 이런 말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7월과 8월에 65만 배럴 대비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이번 증산이 이제 60년 오펙 사상 최소폭의 증산에 속하는 편이고요. 네. 글로벌 원유 수요의 0.1% 수준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증산이 너무 적게 발표가 됐는데 불구하고 일단 국제 유가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가 보니까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가솔린 재고가 늘어나면서 수요 부진 우려가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난 7월과 8월에 증산 규모가 일평균 64.8만 배럴 정도가 나왔으니까 9월 증산분이 굉장히 작게 나오긴 했는데 아마 그 9월과 관련된 분을 7, 8월에 좀 당겨서 조기 집행했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은 오펙 플러스의 9월 증산을 오히려 추가 증산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시장이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냐의 나름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증산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유가가 빠졌다는 건데 네. 이 삼성증권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좀
보기가 편합니다. 이 정유 제품이라든지 가솔린 재고 추이나 디젤 등유, 그다음에 중유의 재고 추이가 쭉 나와 있는데 표에서 보이시는 이 핑크빛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이 이제 2021년 자료거든요. 네, 근데 작년이고요.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짧게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 짧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2022년 현재까지의 모습인데요. 옥색. 예, 네. 그렇죠. 그게 옥색인데 핑크빛보다는 대부분 다 보면 좀 올라와 있어요. 작년보다. 재고가 더 많네요, 예, 작년보다. 재고 추이가 쭉 이게 4월 이후부터 보면은 대부분 다 재고 추이가 좀 올라온 모습이 쭉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재고 추이가 많이 늘었다 이건데요. 미국의 원유 주간 원유 재고가 446만 배럴 증가로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컨센서스가 70만 배럴 감소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차익을 생각하면 거의 520만 배럴 정도가 는 거거든요. 그 휘발유 재고도 160만 배럴 감소로 생각을 했었는데 16.3만 배럴 정도가 증가한 걸로 발표됐고요. 정제유 재고도 240만 배럴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유가로 인해서 수요가 위축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나타내는 표가 그 다음 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그 미국의 이제 가솔린 수요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음 표에 보여주시면 4주 평균 가솔린 소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그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2020년 이제 팬데믹 나타났을 때고요. 네. 그다음에 위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2015년에서 19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가솔린 수요 나타내는 오렌지색 색깔이 보이고 흰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2022년 미국의 이제 지금 가솔린 관련된 수요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파란색 2020년에 팬데믹이 생겼을 때보다 지금 드라이빙 시즌인데 지금 흰색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약간. 예, 조금 더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이 2020년 여름보다도 지금 운전을 덜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4주 평균 가솔린 소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소비자가 이제 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운전자들도 이제 생각보다 도로에 많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솔린 수요가 이렇게 4주 평균 가솔린 소비가 이 코로나 이전 대비로도 오히려 하루 평균 100만 배럴 이상 낮아졌다고 발표가 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미국의 가솔린 가격 흐름을 나타내는데 최근에 이제 그 갤런당 5달러 수준 이상까지 갔다가 네. 지금 이제 4달러 수준까지 쭉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쩌면 4달러도 이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유가를 좀 끌어내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겨울철에는 또 이제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또 겨울로 더 접어들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지만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좀 드라이빙 시즌인데 확실히 좀 줄어든 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려했던 수요 파괴가 주된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100불이 넘는 유가가 100불 넘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이 이제 가솔린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이제 바이든 정부가 무슨 횡재세 하면서 계속 이제 압박을 하는 거고 리파이너리 회사들한테. 근데 실제로 이제 굉장히 높은 가솔린 가격이 유지되다 보니까 수요 둔화, 이 수요 파괴가 현실화됐고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가솔린 가격을 낮춘 그런 뭐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유가는 좀 뭐랄까 약간의 그 하방 압력에 놓여 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 사이드는 사실은 괜찮아요. 수요만 견조하면 오펙이 100만 불을 뭐 그렇게 증산할 수는 없겠지만 100만 배럴을 하더라도 수요가 견조하면 유가는 잘 안 빠지는데 네. 지금 유가가 요즘에 약간 전반적으로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데일리로. 그게 뭐냐면 수요에 대한 둔화가 시작된 거고 그게 이제 오일 트레이더들이 약간의 지금 숏에 대한 어떤 그 디맨드가 많이 늘어났다. 최근에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 있고 네. 이게 정유사들 주가 조정으로 급격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정확한 뭐 비유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보다 대략 한 뭐 10% 안쪽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혹시 미국에 어쨌든 뭐 아직은 미미하긴 합니다만 전기차가 많이 좀 판매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동량이 그만큼 확 줄었다기보다는 혹시 전기차 이용이 이만큼 늘어나면서 가솔린에 대한 이용량이 좀 줄어든 건 혹시 아닌가?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아직 그 미국은 정도 양이? 아직 침투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되고 그게 아직 뭐 게임 체인저는 아니에요. 근데 네네. 장기적으로는 전기차의 이런 어떤 그 급격하게 빠른 성장이 네. 결국에는 뭐 가솔린 수요는 계속 줄겠죠. 그렇죠. 앞으로도 네, 뭐 네. 그거는 그럴 수 적어도 자동차용은 많이 줄겠죠. 맞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전기차 점유율은 정확하게 6.7% 정도. 6.7? 예. 어.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25%가 26% 정도까지 와 있고요. 네네. 글로벌리 평균은 한 10%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뭐 가스 얘기 좀 하고 갈까요? 네, 뭐 폐배터리 관련 쪽인데요. 뭐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다 드렸고, 네. 그 테슬라 뭐 전기차 폐배터리 팩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사업이죠. 이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뭐 테슬라 비공개 문서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테슬라가 ESS 센터 한쪽 편에 배터리 팩이 들어가고 다른 한쪽 편에는 전력 변환 장치와 각종 제어 장치가 들어가는 방식의 대형 ESS 센터 설립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적으로도 이제 환경부가 또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를 또 순환 자원으로 인정한다. 이게 규제가 굉장히 많이 풀린다고 해요. 이게 네. 폐기물 규제가 들어가면 굉장히 규제가 많아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 부분들을 순환 자원으로 이제 좀 바꾸어서 인정을 하게 되면 폐기물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서 좀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규제 완화 쪽으로 보는 것 같고, 각종 폐기물 분류된 전기차 사용 후의 폐배터리가 순환 자원으로 인정되면 상당히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세비캠이라는 회사도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됐고, 그다음에 이지트로닉스, 파워로직스, 뭐 영화테크 이런 종목들이 폐배터리 관련주로서는 좀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관심 가졌던 게 게임주 쪽에 특히 위메이드 네네. 형제들이 뭐 엄청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메이드 대표께서 이제 위빅스 3.0 테스트넷을 가동한 뭐 위메이드가 다음 달 메인넷 오픈을 예고하면서 뭐 게임주가 좀 상승했다 이거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갈 이야기인가 싶기도 한데요. 예. 아무튼 뭐 위메이드가 위믹스 3.0 첫 노드는 이제 네트워크 3여자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인 블록데몬이라는 쪽을 이제 공개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40개의 노드 카운슬 파트너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힌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가 이제 뭐 최근에 P2E 관련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았잖아요. 시장 전체적으로도 P2E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봤는데,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 이제 거품이 상당히 많이 거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자체의 어떤 IP라든지 블록체인 그리고 관련 생태계를 위메이드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게임이 한 14개 정도가 이제 지금 위믹스 플랫폼에 온보딩 되어 있는데요. 하반기까지 약 80개 게임이 위믹스 플랫폼에 추가적으로 뭐 온보딩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게임 플랫폼으로, 종합적인 게임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간 모멘텀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것만 갖고 사실 제가 느끼기엔 좀 막연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이게 과연 정말 주가를 급등시키려는 어떤 그런 부분인가 싶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모멘텀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이게 또 수급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의 어떤 뭐 쇼커버가 정말 또 들어온 거냐,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또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에서 카카오 게임즈를 포함한 이제 게임사가 굉장히 괜찮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해서는 어제 좀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방송을 이 시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0종 이상의 신작을 또 내놓을 걸로 보이고요. 넷마블이라든지 컴투스, 넥슨, 주요 게임사들 신작을 연달아 발표할 거로 보이는데,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서머너즈와 관련된 크로니클 신작이 16일인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도 컴투스 관련된 종목들로 상당히 좋은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쇼커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날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대차 잔고가 5, 6%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까지 10%가 넘어갔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내내 굉장히 많은 숏이 들어온 거고, 뭐 마찬가지죠. 그 카카오 게임즈도 어제 주가 급등했잖아요. 13%가 넘어갑니다. 대차 잔고가. 네. 네, 그만큼 이제 그 숏에 대한 어떤 그 니즈가 많았던 종목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커버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근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숏을 했다는 행위자, 숏을 커버했다는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했을까? 도대체 그 숏을 했던 투자자들이 왜 했을까? 이제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숏을 커버하고 있는 종목을 갖고 계시면, 왜 얘네들이 공매도했던 애들이 갑자기 오늘 급하게 숏 커버를 했을까? 실적이 나와서 카게임은 어제 실적이 나왔고, 근데 오늘 왜 카카오랑 오늘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 넘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럴 때는 좀 탑다운을 좀 봐야 돼요. 탑다운에 대한 고민도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보통업이 메인 프레임이고, 그러니까 탑다운은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장이 FOMC 이후에 굉장히 지금 수익률 게임 장세에 들어갔어요. 본격적으로. 근데 약간 헷갈렸던 이유가 뭐냐면 확실히 빠른 긴축은 아닌 걸로 좀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근데 당장 오른 게 그로스는 미국은 좋았어요. 나스닥이 엄청 좋았는데 한국은 애매하게 반도체가 가다가 멈췄고 그 다음에 신재생으로 가면서 이 수급 쏠림이 글로 가니까 그로스가 잘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신압으로 그로스 관련 종목들, 인터넷 플랫폼, 게임 이런 애들이 바이오 이런 애들이 슬금슬금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수급이 들어오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카카오 실적을 보고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약간의 다음 주 CPI까지는 뭔가 그로스로 플레이하겠다는 어떤 욕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오늘 카카오 실적을 확인하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스냅 같은 거 보니까 생각보다 덜 나쁘네. 주가가 엄청 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오늘 투자자들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숏이 특히 많았던 공매도 했던 그런 세력들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조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숏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될까? 다음 주 CPI까지 이벤트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7월달 CPI가 피크아웃을 했다는 시그널을 많이 보인다.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약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한 번 더 그로스 분위기 간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렇게 많은 공매도를 쳐놓은 그런 공매도를 그런 세력들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네. 지금부터 서서히 좀 걷어들이는 그런 그림이고 트리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깨진 거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방정식들을 잘 이렇게 네. 맞춰가면은 조금 시장 흐름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네. 않을까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탁프로님은 어떤 개별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성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바텀업 방식의 이런 스타일이신데 가끔은 이제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혹은 뭐 전체적인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한 번씩 이 기업의 주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신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고요. 탑다운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의 보텀업을 이제 가면서 종목을 피킹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게 매크로의 영향도 분명히 받거든요. 시장의 컬러 같은 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저는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매우 이제 주목합니다. 그게 FOMC든 뭐 CPI든 여러 가지 ISM 제조업이든 네. 그런 지표들은 꼼꼼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리오프닝 관련된 항공여행 카지노 이쪽은 어땠습니까? 네, 뭐 국제 유가가 당연히 뭐 많이 빠졌으니까 항공주는 역시 이제 분위기가 탔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이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찾는 일본, 대만, 마카오 관광객에게 8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이게 나온 거거든요. 8월 한 달? 네네. 한 달 내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뭐죠? 어디 가죠? 카지노.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외국인 카지노 입장의 경우에는 7월 시장의 동향을 보면 일본 VIP가 본격적으로 컴백하고 있다. 이게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7월 VIP 방문객은 4,769명, 전년비 59.3% 늘었고 드라백은 2,355억 원으로 전년비 63.9%, 홀드율은 10.6%로 전년비 7.1% 플러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일본 VIP 개선 추세가 상대적으로 빨라지고 있고요. GKL 같은 경우도 7월에 VIP 방문객이 6,381명, 전년비 36.2% 증가, 드라백은 1,577억 원, 전년비 130% 증가, 홀드율은 18.1%로 전년비 7.1% 증가로 기록했으니까 드랍의 홀드율은 뭐예요, 근데? 뭐 그거는 도박은 또 우리 드랍은 이제 탁프로님한테 여쭤봐야죠. 실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정프로님이 네. 강원랜드를 갔어요. 그러면 나 오늘 얼마 정도 쓸 수 있어요? 한 100만 원 써요? 강원랜드 만약에 간다면 정 대표님 스케일로 봤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하룻밤 네, 하룻밤 그죠? 네. 그게 드랍입니다. 하룻밤에 1,000만 원? 네, 1,000만 원 그 정프로님이 쓰고 거기서 그러니까 예를 투자하는 그 베팅액이 드랍이에요. 그 사람이 한 번 가서 네. 얼마를 쓰느냐가 드랍액이에요. 네, 그게 드랍입니다. 그리고 홀드율은 홀드율은 카지노의 승률입니다. 그래서 홀드율이 10%면 네. 카지노가 그 알고리즘을 딱 짜놓거든요. 오늘 홀드율 10%를 맞출 거야. 근데 가끔 잭팟이 터지면서 이제 망할 때가 있는데 연간으로는 맞추거든요. 홀드율 10%다 그러면 승률이거든요. 그러면 카지노의 매출은 1,000만 원에 10%, 100만 원이 카지노의 매출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아 매출을 그러면 이 카지노 같은 경우는 홀드액으로 보는군요. 홀드율을 곱해가지고 네. 그 홀드 전체적인 금액으로 매출을 잡습니다. 물론 근데 그거 외에도 뭐 카지노라는 회사들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뭐 리조트도 있고 네. 뭐 골프도 있고 뭐 마찬가지로 뭐 파라다이스 시티도 뭐 호텔도 있고 하지만 카지노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홀드율이 갑자기 이제 엄청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죠?
카지노가 더 남는 장사죠. 네. 근데 언제 카지노 실적이 예측할 수 없을 때가 갑자기 홀드율이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갑자기 정프로님이 잭팟을 한번 터트린 거야. 1,000만 원 왔는데 막 10억, 20억 막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뭔가 신문에 뭐 100억짜리, 1,000억짜리 터졌다. 그럼 그 회사는 이제 그 분기 실적은 조금 일회성으로 깨진다고 봐야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업장에서는 홀드율을 떨어뜨리려고 다음부터 좀 빡세게 하겠네, 그죠? 이게 일부러 빡세게 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연간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 개발한 분이 잘리겠죠. 계속 홀드율이 낮아지면. 네. 그럼 이제 만약에 누구 잭팟 크게 터졌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좀 안 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카지노가 네. 누가 잭팟 터트리면 거기 가면 잘 안 터져요. 정확히 그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계산해 가지고 카지노 다니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1월까지 홀드율이 별로 안 나오면 무조건 터지죠. 연말에는 터지니까 갈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격 진료? 네, 뭐 볼까요? 삼성전자나 SKT 네이버가 뭐 각각 구축해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자사의 모바일과 스마트워치에 원격 의료 플랫폼을 탑재하면서 헬스케어 서비스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도한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인도 등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관련된 주식이 좋았는데, 뭐 역시나 코로나 재유행세와 같이 타면서 원격 의료 관련주도 오늘 움직임이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섹터 좀 보면서 네, 마무리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수소차 관련해서도요. 정부가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2개 기술을 신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해외 유출 방지나 보호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은 지난달 26일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핵심 기술 지정들에 관련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 해당 개정안이 이제 고시한 날로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져서 수소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약간 정책적인 모멘텀이 밝혀졌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금양이라는 회사가 급등했고요. 폴라리스 세원이나 뭐 시노펙스, 삼보모터스 등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고 알려졌습니다. 5G 통신 장비가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오랜만에? 5G는 뭐 너무 이제 좀 힘든 구간이라 뭐 참 힘들죠. 실적이 많이 안 올라와서 여태 이제 뭐랄까 어닝이 올라오는 섹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소외되고 있는 모습이 실제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KMW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올라온 자리를 보면 한 3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저점에서 워낙 많이 빠져서 그렇고 그쪽도 이제 공매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쇼커버를 약간 하는 것 같고, 외국인 수급을 보면 쇼커버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쇼커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삼성전자가 인도 전국망 이동통신 사업자 바티 에어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과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계약 때문에 에어텔의 5G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기지국이나 뭐 다중 입출력 기지국, 그리고 이런 라디오 제품과 설치, 최적화 및 유지 보수 서비스 이렇게 제공한다 밝혀졌는데, 바티 에어텔이라는 회사는 이제 17개국 중에서 가입자 4억 9천만 명을 보유한 인도 2위 사업자, 그리고 세계 4위 규모의 이동통신 사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사업자인데, 지난 1일 5G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5G 운용 라이센스를 이 바티 에어텔이 이제 라이센스를 획득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5G 상용망 구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계약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뉴스로 보이고 있고요. 네. 종목별로 보면은 와이어볼이나 에이스테크, RF텍, 텔콘 RF 제약이나 RFHIC, 다산 네트워크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증시와 관련된 증시에서 있었던 여러 섹터들의 변화 그리고 이슈들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이 많은 분량의 이슈들을 이렇게 또 다 짚어주시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 말이죠.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